자,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표되지 않은 하면 뭐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 요거 탁 나와서 학생, 수험생분들 답을 적으러 가니까 다 3번을 많이 가요. 3번 가는 순간 큰일 납니다. 1번이 정답. 어려운 거 아닌데 잘 틀려요. 자, 공표된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당연히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들어가겠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기업의 비공개된 미래 내부 정보까지 반영됐다. 무슨 시장이야? 강성이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배운 용어 중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다 공개되어 있다는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 근접하다, 가장 잘 부합, 근접한 시장이 무슨 시장? 강성.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 인데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보기에 강성이 없잖아요. 그럼 답은 뭐가 와야 돼? 완전 경쟁 시장이 와야지. 1번 정답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 와야 된다. 1번 정답. 3번 가시면 안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어느 누구도 결코, 어느 누구도, 시장의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는 초과 이윤을 우리는 획득할 수는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가장 근접하게 우리는 부합된 시장이 바로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맞고요.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네요. 자, 과거에 이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이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획득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은 4번 정답.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해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뭐죠?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된 이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자, 이때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와 현재 정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된 정보죠.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인데,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성에서 시험 지문이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 부동산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 분석이 아닙니다. 약성에서는 뭐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 1번 틀렸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은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 3번 맞죠? 얘기죠. 여러분,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당연히 과거의 기술적 분석을 하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지. 왜? 이미 요거까지 다 포함한 게 중강성인데. 과거의 정보까지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어요. 맞는지 뭐. 주의해야 됩니다. 4번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거 강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까지는 잘 맞았어요. 왜? 완전 경쟁 여기에 부합되니까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인데 뒤에 틀렸어요. 증권 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나오죠. 자, 부동산 시장이나 증권 시장은 우리는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요. 중강성까지의 시장.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우리가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우선 맞는 질문. 대체 가능하고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의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맞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또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가지고 당연히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죠. 이것도 맞고,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니까 틀려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자, 5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인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이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이 되는데, 이 빗금친 부분은, 그죠? 이 빗금친 부분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불완전한 요소가 많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뭐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 자,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뭐가 돼? 우리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요소가 많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맨 끝에 없다 해서 틀린 질문 4번 정답.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자, 국지적 시장이죠. 1번 맞고, 부동산 시장에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비대칭이 되죠. 정보의 비공개성으로 비대칭이 되는데,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당연히 가격에 왜곡 형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맞고,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여기가 키워드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틀린데, 여러분이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는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초과 이윤이 없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점. 4번 부동산 거래 비용, 중개 보수,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이런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건데, 자, 그림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포함이 되니까 1번 맞는 질문. 2번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의 가치를 뺀 값이죠.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 이 정보의 이 가치는 확실성, 이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뭐를 뺀 거다? 불확실성.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뺀 것이 정보의 가치. 여기 2번 설명. 3번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공개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 비공개되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이거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 뭐가?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근데 지금 할당 B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B가 빠져야 돼요. 4번 정답.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B가 안 보입니다. 진짜 풀다 보면 안 보여요. 이런 게. 함정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뒤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바꿨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 말을 좀 바꿨어요.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 이 말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인데,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의 동그라미.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이제 40%로 알려져 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600만 원, 요구 수익률 10%다. 자, 이때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몰라요.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이름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데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8억 8천만 원이고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얼마? 6억 6천만 원이지. 이때 들어설 확률은 몇 프로? 40%.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60%.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곱해서 더해주면은 우리가 거기 얼마? 7억 4,8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럼 이 금액이 7억 4,800만 원이죠. 그럼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나누죠. 자, 7억 4,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인데 1년 후에 7억 4,8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 얼마 물을 때는 뭐를 갖고 따진다? 그러니 일수. 1년 후니까 일수. 1.1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6억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의 현재 가치는 6억 8천만 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6억 8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토지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도 6억 8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확실성 하에서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러면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8억 8천만 원 곱하기 100% 확실하죠?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이 100%.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억, 그러니까 6천만 원.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얼마? 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억 8천인데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죠. 그래서 8억 8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또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1년 후에 8억 8천이 현재 얼마냐? 1승. 1.1로 나눴더니 8억 원이 돼요. 8억 원.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뭐에서?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얼마죠? 여기에 8억 원. 8억 원에서 뭐를 빼야 된다?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얼마죠? 6억 8천만 원. 8억에서 6억 8천 빼니까 얼마? 1억 2천만 원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푸는 요령은 다 똑같은데, 자, 여러분 80번에 80페이지 20번 문제 보면요. 거기 보시면은 종합대학교 이전 예정지역 인근에 토지가 있는데 2년 후 동그라미 2년 후로 갔어요. 이번은 2년 후 토지 가격은 대학 이전이 확정될 경우 3,630만 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전되지 않을 것이 확정될 경우 605만 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요 구할 때 작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요 문제 액수를 좀 요 1,000만 원, 100만 원을 억으로 옮겨서 출제를 했는데, 구하는 요령은 똑같은데 뭐다? 1년 후가 아니라 2년 후일 때는요, 제곱이야, 제곱. 2년 후에 돈이 현재 얼마냐? 2년이니까 여기 뭐다? 1승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제곱이. 1.1의 제곱이 와야 돼. 그것만 하면 똑같아, 계산하는 것은. 가능성은 50%니까 여기 몇 프로? 50%, 50%.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은 나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우선 요 풀어야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두면 그 다음 뭐 쉽지.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82페이지에. 자, 독일의 지리학자인 크리스탈러는 1933년 독일 남부죠. 남부 독일의 중심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중심지 분포나 크기는 일정한 법칙적인 우리가 질서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발표했다.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1900 몇 년에 나온 거죠? 33년도에 나온 거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항상 키워드가 이거죠.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크리스탈로입니다. 그럼 중심지는 뭐죠? 자, 여러분 중심지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1번에 중심지 기능이라는 용어를 놨어요. 그러면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을 뭐라고 한다? 중심지라 하고, 그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제공받는 지역은 뭐라고 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라고 해요. 개념 설명 1번 맞습니다. 자, 2번 중심지 기능이란 도, 소매업, 교통, 금융, 교육, 행정 등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 자, 아까 3차 산업이 뭐죠? 서비스업. 크리스탈은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론인데 서비스업은 몇 차? 몇 차? 3차 산업이지. 3차 산업. 그래서 맞는 질문. 3번 중심지가 그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며 계속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크다면 그 중심지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이 얘기거든요. 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이 얘기죠.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하고 요 반대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3번 설명. 4번 크리스탈러에 의하면은 이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여러 개 분포한다. 이때는 중심지 상호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정육각형. 크리스탈련은 이상적인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뭐다? 정육각형.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정육각형이라는 거. 원형이 아닙니다. 정육각형. 고위 계층이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도 크고요. 또 중심 기능의 도달 거리도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 배후지도 넓고 또 고차 중심지는 수는 또 뭐야? 적고 여러분 롯데백화점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다 멀다? 예? 멀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다 하면 안 돼. 멀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맨 끝에 좁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멀어요. 자, 5번 정답. 자, 2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서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을 말합니다. 자, 도달 범위가 나오죠.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인데 이 중심지, 여러분 이 중심지로부터 공급을 재화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거리 요거죠. 요게 도달 범위인데 이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0. 요걸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공급 안 해. 0까지만 공급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재화의 도달 범위. 수요가 제로. 1이 아니라 제로. 이 니은은 틀렸고 디귿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의 우리는 수요 요구 규모를 얘기하겠죠.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하고 최소 요구치 범위가 나오죠. 판매자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얘기죠.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이 경계까지의 이 거리를 최소 요구치의 뭐다? 범위다 이 얘기죠. 자, 두 번째만 틀렸죠. 4번 정답. 자, 26번, 27번이 내일인데 우리는 앞으로 만약 시험 나오면은 27번 형태가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26번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27번 만약 출제되면 이런 유형으로. 자, A와 B 도시 사이에 C 마을이 있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수는 얼마냐? 단 조건이 붙었어요. C 마을 인구의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하고 이 조건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계산 문제 4번 출제인데 4번 이런 조건이 없었어. 만약 출제되면 이제 이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약간 응용하자. 자, 그러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뭐에 비례하죠? 자, 중력 모형이잖아요. 레일리는 중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A 도시 인구는 몇 명? 10만 명. 자, A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C 마을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2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리고 또 B 도시는 인구 얼마? 30만 명에 비례. 또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 20km 제곱에 반비례.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내항이고 20의 제곱은 얼마? 400이죠? 400 곱하기 30만 명. 요거는 분모로 가고, 외항이고 또 20의 제곱 400 곱하기 10만 명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간다. 요거 없어지니까 얼마? 3분의 1.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A 대 B는 얼마? 1대 3. 결론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B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인데 문제는 C 마을에 얼마? 2만 명의 몇 프로만 이용한다? 2만 명만 A 도시 또는 우리가 B 도시에서 구매한다. 몇 프로? 60%. 그러니까 얼마죠? 12,000명이거든요. 12,000명이 얼마? 1 더하기 3. 1 더하기 3. 4죠. 4에서 A는 얼마? 1을 차지. B는 얼마? 3 차지. 그럼 여기 12,000명이거든요. 그럼 얼마? 4분의 1이니까 3,000명. 그러면 12,000명이 3,000명이 A로 가고 나머지 9,000명은 뭘로? B로 가는 거죠. 1번 정답. 그리고 요 조건이 하나 들었죠. 우리가 C 마을에 몇 프로?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이 조건이 딱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아직 출제는 안 했고요. 지금까지 그 앞에 있는 26번 같은 이런 문제만 4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확인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허프 또 원래 출제 예상된다고 했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을 응용을 하여 소비자 거주지에서 기존 점포의 유인력과 신규 점포의 유인력이 같다면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은 얼마냐. 단 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공간 마찰 개수는 2로 보면 꼭 2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서 뭐다?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점포의 유인력 얼마? 자, 기존 점포의 유인력. 자, 여러분 기존 점포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 900. 매장 면적 900에 비례하고 거리 소비자 거주지까지 거리 3km 거리 제곱. 요거는 뭐다? 기존 점포. 요건 기존 점포의 유인력. 그럼 신규 점포는 매장 면적 모르겠죠? 신규 점포 매장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X. 신규 점포 매장 면적 구하는 거 X. 그리고 신규 점포에서 소비자의 거주지 얼마? 5km 제곱. 거리 제곱의 반비례. 요거 같다. 그래서 기존 점포의 유인력과 신규 점포의 유인력이 서로 뭐다? 같다. 같다 하면 구하면 되네요. 그럼 얼마? 요거 얼마? 9, x죠? 3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잖아요. 예? 그러면 3의 제곱은 얼마? 9 곱하기 x는 얼마? 25. 이렇게 곱하기 25 곱하기 얼마? 900. 그럼 양변에 약분은 100이죠? 100에 25 곱하면 얼마? x는 2500.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 X는 얼마 나온다? 2,500제곱미터. 너무 쉽다. 1번 공식을 세워야 풀죠. 먼저 공식을 이렇게 써야 푸는 거예요, 문제는.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점포까지의 거리와 뭐를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얼마? 1000명이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점포 1의 이용객 수 단 거주주 A의 소비자는 전부 점포 1, 2, 3에서 구매하고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뭐다? 동일하다면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 그러면 거기 거주지 A로부터의 시간 거리가 5분이면 5km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했으니까 5분은 뭐예요? 5km. 10분은 뭐? 10km 이런 얘기야. 2분은 몇 킬로? 2km. 되겠죠?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면 해놨잖아. 해석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자, 공간 마찰 계수가 2도 있고 몇도 있다? 3도 있어요. 그 마찰 계수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선은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돼. 점포 1에 먼저 뭐부터 구한다?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항상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제일 먼저 요거. 시장 점유율 구할 때는 분모는 전체. 자, A 점포 갑니다. A 점포 매장 면적 1000. 매장 면적 1000인데 몇 분? 5분, 5km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B. 우리 매장 면적 1000인데 10분. 요것도 또 1000인데 몇 분? 10분. 10의 제곱. 자, 그 다음에 C. C는 매장 면적 얼마? 400. 400인데 얼마? 2의 세제곱. 여기 제곱 들어간다고 지금 공간 마찰계수 3이니까 세제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3이라고 나왔어요. 공간 마찰계수. 그럼 요거 다 더해주면은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 1000, 5에 얼마가 돼요? 계산을 하면은 여기 하나 25잖아요. 25니까 40? 왜? 4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10. 10이고 1000을 100으로 하면 10이고 여기는 얼마? 8, 5, 40. 50이 되나요? 50. 이 세제곱은 8이니까 8이니까 8, 5, 40, 50. 그러니까 얼마? 부모는 100. 100이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몇 프로? 퍼센트로 가니까 40%. 시장 점유율은 40%.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한다. 뭐를 구해야 된다? 이용 객수를 구한다. 몇 명이다? 지금 1000명이잖아요. 거주지 A의 인구 1000명에 몇 프로를 이용한다? 시장 점유율은 40%니까 얼마를 이용하겠다? 400명이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항상 먼저 뭐를 구한다?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두고,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 공간 마찰 계수가 2면 제곱으로 오는데 세제곱 나오니까 뭐? 3. 만 1 하면 어떻게 돼? 1 하면 여기 뭐? 1승.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돼요. 자, 한번 여러분 마찰 계수 다른 거 하나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31번이나 32번이나 뭐 한번 보는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시도시 인근에 A 할인점, B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A 할인점의 이용객 수,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의 값은 얼마? 2. 2니까 또 뭐를 적용?
중령 모형적 또가 뭐가 있어? 또 있어. C도시 인구 중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뭐한다? 이용한다. 몇 프로가? 50%가. 그럼 또 가야겠네요. 자, 31번. 뭐를 구하는 거죠? A 할인점이죠. A 할인점. 뭐 하여튼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장 점유율이다, 무조건. 시장 점유율, 분모는 전체입니다. 자, A 할인점, 매장 면적 8,000. 매장 면적 8,000.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2,000. 거리, A 할인점까지 거리 8km. 8km. B 할인점까지 거리 2km. 자, 얼마? 요거 하나 약분하면은 1000이죠. 1000을 8로 나누면 1000을 8로 나누면 얼마? 125? 125. 그러니까 위에는 125, 여기도 125. 요거 2000을 4로 나누니까 얼마? 500. 625죠. 625, 125가 얼마? 5분의 1. 125로 분모 문제 나누어 버리니까 625잖아요. 5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20%. 시장 점유율 20% 나왔어요. 자, 시장 점유율 나오면 또 뭐를 구한다? 자, 두 번째가 이용 객수. 이용 객수 얼마? 거기에 C도시 소비자 거주지 인구 몇 명? 20만 명. 20만 명이죠? 20만 명이 몇 프로만 할인점 이용한다? 우리 50%. 50%가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10만 명이죠? 10만 명의 A 할인점 몇 프로? 20%니까 2만 명. 요거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구하고자 하는 요 얘기거든요. C도시 인구의 A 할인점 이용객 수는 몇 프로인가? 묻는 건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C도시 인구 얼마죠? C도시 인구 얼마? 20만 명. A 할인점 개수? 이용객 수 2만 명. 10분의 1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0%. 2번 정답. 그러니까 세 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둘, 셋이야.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시험에. 시험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31번 문제, 32번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31번, 32번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저 32번, 3번. 뭐 31번은 33번 풀면 풀립니다. 32번 문제와 33번 문제는 잘 풀어두셔야 돼요. 저라면은 33번 되겠어요. 자, D, 그 그림 보세요. D도시 인근에 A, B, C 세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얼마냐? 단, 또 거리 마찰 개수면 얼마? 2. 그럼 중력 모형 적용하고 D도시 인구의 또 몇 프로? 40%가 위 쇼핑센터 이용객이고 A, B, C 중 한 곳에만 쇼핑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런 것은요, 빨리 구해야겠지. A. 자,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뭐다? 시장 점유율. 우선 A 할인점부터 빨리 구해야 되지 뭐. 하나, A 쇼핑센터 분모는 전체입니다. 자, A로 갑니다. 매장 면적 얼마? 4,000. 4,000. 거리 1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B는
매장 면적 얼마? 만. 예? 만에 거리 5km. 시는 매장 면적 얼마? 2만. 거리 10km. 더해주면 되지. 그럼 A는 얼마? 4천에 12죠. 빨리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줘. 분모는 전체니까. 자, 그러면 얼마죠? 이제 계산을 했더니 위에는 공두개 없어지니까 40이 나오고 25잖아요. 25, 여기 400이네. 100을 25로 하면 4에다가 공두개 입히면 400. 요거 공두개 없어지면 여기 얼마? 200. 그럼 얼마? 600. 600? 40에 40.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 나오죠? 16분의 1.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예? 16분의 1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 나온다? 6.25%잖아요.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나오면 이용객수. 이용객수인데 지금 D도시 인구가 얼마? 60만 명. D도시 인구 60만 명의 몇 프로? 40%가 이 쇼핑센터 이용객이다. 그럼 64, 24, 24만 명이 중에서 24만 명 중에서 얼마를 간다? 6.25%를 이용한다. 24만 명에 6.25%. 요거는 계산되죠? 6.25% 누를 수 있죠? 전자계산기야. 누르면 얼마? 얼마 나온다? 우리가 5,0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24만 명이 얼마를 이용한다? 15,000명을 이용한다. 이 얘기지. 예. 그러면은, 이번은, B는 어떻게 돼? 그럼 이번은. B, 쇼핑센터, 또 시장, 점유율. 여러분, 위에 하나 구하면 그 다음엔 요령을 좀 해야 돼.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요거 다 더해준 거 얼마? 640이야. 그럼 분자는 요거 들어가야 돼. B니까 지금 요거 B 얼마? 400이야. 400. 예? 그러니까 얼마? 요거잖아요. 16분의 1일 때는 6.25니까 16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10 더 곱해주면 되잖아. 여기 10 더 곱해주고 62.5%지. 여기 100을 곱해주면 62.5%. 예? 그럼 이용객 수는? 이용객 수는 또 24만 명. 예, 얼마? 62.5%니까 얼마? 10배잖아요. 15만 명이죠. 15만 명이죠. 그럼 24만 명에 여기 15,000명 15면 16만 5천 나머지는 7만 5천 명 어디 간다? 예? 시로 가겠지. 이제 끝났지. 그러면 1번 정답이죠. 세 개 다 구할 필요는 없다. 요것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요령 있게 좀 딱 푸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빨리 푸시면 20초 걸리는데 여러분 풀하면 1분 넘어가요. 3분요? 자, 여러분 32번, 33번 진짜 중요해요. 유형 잘 익혀두세요.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은 가상도시의 상점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또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 수익값은 얼마? 2. 그럼 중력 모형 적용합니다. 자, 그 그림 보세요. B도시에서 판매하는 우유, 맥주 등의 편의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도달거리가 A도시에 보세요. 선매품인 디지털 TV보다 먼 게 아니라 가깝죠. 5km잖아요. 선매품 10km 거리 있잖아요. 5km가 가깝죠? 멀다 하면 안 돼. 가깝다. 1번 틀렸고. 그 그림 보면서 소비자 거주지의 주민 10만 명인데 이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의 구매 여행 행태를 보이는 경우
B도시와의 거리가 5km로 가깝기 때문에 10km 거리에 있는 A도시에 있는 상점은 고객을 유인할 수 없다니까 틀려요. 여러분 10만 명 중에 A도시로 몇 명 사러 가고요. 또 뭐를 선매품을 사기 위해서 B도시로 가야죠. 왜? A도시 안 파니까. 그럼 갈 수 있어요. 유인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지 뭐. 3번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에 소비자가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몇 프로냐 묻는 건데 네 번째 보세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에 B도시 상점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무슨 거리 제곱만 뜨면 반비례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 뭐다? 비례. 반비례 비례가 바뀌었어요. 4번은 틀렸는데 거기 3번 문제 보세요. 자, 3번 지문을 보시면은 어떤 얘기예요? A 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 점유율은 얼마? 자, 전체 A 도시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얼마? 1000평. 자, A 도시는 1000평, B는 250평. 그리고 A 도시 10km, B 5km. A 도시 1000, 10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 요거 위에는 10, 요것도 얼마? 10. 2분의 1이네. 2분의 1에 100을 곱해주죠. 퍼센트 가니까 몇 프로? 50%. A 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 몇 프로? 50%. 50%. 3번 정답. 자, 5번 A 도시인 경우에 매장 면적이 큰 대신에 선매품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중심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A 도시의 최소 요구치 수준은 B 도시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매장 규모가 크면 최소 요구치 범위도 넓어요. 예? B 도시보다 더 크다. 틀린지만. 편의점 한 달 유지하는 그거 백화점 한 달 유지하는 거 다르죠? 고객 범위가 달라요. 35번 문제로 갑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형 모형에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과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3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렇게 중심지가 다르죠. A, B 중심지의 규모에 따르는 상권의 경계선 분기점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다수의 경쟁 점포, 여러분 대도시 내에 다수의 경쟁 쇼핑센터가 있는 경우에 특정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매상고, 이용객 수, 특정 점포의 시장 점유율, 매상고, 이용객 수 계산에 간편하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허프의 모형보다 레일리 모형이 다수, 여러분 레일리는 두 개입니다. 레일리는 두 도시고요. 허프는 대도시 내 다수의 경쟁 점포 간의 관계를 분석해요. 5번 정답. 레일리는 몇 개? 두 개. 두 도시. 그리고 허프는 대도시 내 다수의 경쟁 점포. 36번 거리 마찰 계수는 2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규모가 다른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 같다. 이게 포인트죠. 구매 영향력은 같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것을 원리로 두 도시 간의 세력권을 도출했습니다. 자,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모형인 소비자 분포 기법은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입니다.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에서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별로 차이를 두고 공급하죠.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분산시장 접근법입니다. 시장 침투법이 아니라 분산시장 접근법.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3가지, 공간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 중에 분산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상권 내에 모든 상점의 소비자에 대한 윤력이 뭐에 비례한다? 상점 규모가 매장 면적이죠. 상점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 거리는 무슨 개념? 거리 제곱 반비례일 때 거리는 시간거리 개념. 허프에서는 시간거리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이론을 냈거든요. 이론 레일리, 컨버스, 허프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탈러, 베버 5학자 이론을 냈어요. 그럼 올해는 계산 문제 출제인데 하여튼 레일리, 허프 둘 중에 하나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일리, 허프 잘 우리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조건 들어갔을 때 오늘 조건 들어간 거 봤죠? 조건 들어가는 문제 좀 잘 봐두세요. 원래 그런 게 출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 조건 들어간 문제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이 39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